안녕하세요.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연호입니다. 3월 2일 목요일 밤 오연호의 대선 열차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의미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 하나 통과되었네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에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 즉 재외 국민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정권 교체 봄을 하루빨리 보고 싶은 생각은 해외 교포들도 마찬가지겠죠. 오늘의 대선 열차, 오연호의 대선 열차는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캠프의 송영길 총괄본부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 20일 전에 총괄본부장으로 가시기 바로 하루 전에 제가 모셨어요. 그때 이제 내일 아침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하고 뭔 내용인지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는데 총괄본부장으로 그 다음날 가시더군요. 네. 한 20일 지났는데. 총괄본부장으로는 처음 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공식적으로 총괄본부장으로는 처음입니다. 네. 그동안 뭐 엄청 바쁘셨겠어요. 네, 거의 금방 한 달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아침 몇 시에 출근합니까? 그쪽으로? 캠프로? 보통 조찬 모임이 있으니까요. 조찬 모임 끝나고 하니까. 조찬 모임 7시 반이면 한 9시쯤. 그러니까 조찬 모임도 캠프 관계자들하고 아니면 조찬 모임은 좀 외부 인사들? 외부 인사. 외부 인사들은 해서 여론을 좀 청취했다가 이제 9시 정도에 첫 회의를 시작하는군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송영길 총괄본부장과 함께 문재인 캠프의 이모저모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 함께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화번호 지금 제 어깨에 이게 전화번호 공개돼 있죠. 010-2058-5509 이 전화번호로도 참여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톡 아이디 다 아시죠? 이제 오마이TV 335 그리고 유튜브 댓글과 페이스북 라이브 댓글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늘 오연호의 대선 열차와 함께 문을 열어주는 짱돌님이 오늘도 3월 2일 3월의 첫 대선 열차 제18회라고 카운트를 해주셨네요. 그러면서 오늘 송영길 의원님 오신다니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입니다. 문재인 캠프 총괄본부장님 방송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문을 열어주셨네요. 이준성님도 오늘 또 오연호 기자와 함께 대선 열차 본방사수하네요. 재외 국민 투표 통과됐다니 저도 기사 봤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다. 이분도 해외에 사시고 있는 분인가요? 네.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재외 동포에 대한 동포가 조기 대선에서 투표할 수 있게끔 이건 됐는데 만 18세 가 가능하게 하는 건 안 됐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회기로 연기되는 겁니까? 그렇죠. 다시 이제 법안을 발의하든지 해야겠죠. 상임위가 통과가 아예 안 됐으니까요. 근데 저쪽에 아쉽습니다. 반대가 또 분명하죠. 그렇습니다. 바른정당이 좀 적극 참여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애매해가지고. 근데 말이죠. 그 사람들도 젊은 표를 생각하면 우리가 젊은이의 마음을 읽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거 좀 합의해줄 만한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바른정당이 우리나라 정치사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번에 탄핵 문제가 보수 진보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범법자를 원칙대로 처벌해서 정의를 세울 거냐 아닐 거냐의 문제인데 이거를 보수 진보의 문제로 이거를 혼동시켜서 그렇죠?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 역대 최고의 깨끗한 대통령. 오늘은 무슨 표현까지 쓰냐면 특검을 망난이라 그러더니 오늘은 무슨 표현을 쓰더라? 아주 너무 모욕적인 표현. 막가른. 강시라 그러던가 뭐 그러니까 임기가 끝난 특검이 뭐 하고 있다 무슨 강시 이런 표현까지 그렇군요. 쓰는 거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른정당이 보수를 좀 바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무영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길 의원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썼고 유튜브 댓글에도 팬더님 의원님 반갑습니다. 팬더.
송영길 의원은 팬더라기보다는 다른 표현이 더 어울린데 대표님 송영길 의원님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 주셨네요. 네네. 황교안 잡는 데는 역시 송영길 의원이라는 표현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부동의 1위이던데 오늘 또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자, 화면에 그 여론조사 결과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리얼미터의 이번 주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화면을 함께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가 35%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35.2, 황교안 14.6, 안희정 14.5, 안철수 10.9, 이재명 9, 홍준표 3.5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35% 지속적으로 자 추세를 한번 볼까요? 다음 장 추세. 네, 추세를 보면 저렇게 그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제 30% 전반대에서 35%는 처음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 전에는 30% 없었습니까? 35%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아마 네. 처음 돌파한 것 같습니다. 저 그래프를 보면 이제 안희정 후보의 하락세가 이제 상당히 뚜렷해졌네요. 네. 20.4까지 갔다가 18.9, 그다음에 14.6으로 이렇게 5네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네요. 황교안 후보는 내려갔다가 살짝 올라간 것 같고. 네. 자, 어떻습니까? 그 캠프에서는 이제 한국갤럽, 그다음에 리얼미터, 뭐 한국사회언론연구소 이런 데서 여론조사 할 때 그때마다 이걸 상당히 민감하게 보나요? 아니면은 뭐 흐름만 대충 보고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꼼꼼히 분석합니까? 그렇죠. 이제 흐름도 보고 네. 우리가 국민들의 뜻을 우리가 예민하게 잘 살펴야죠. 그때. 네. 자, 지금 그런데 이 안희정 후보의 하락세가 이제 2주 연속 이렇게 뚜렷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좀 지속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반등의 기회를 다시 잡을 찬스가 있을까요? 어떻게 봅니까? 저는 뭐 반등의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네. 상당히 여유가 있군요. 아니 그 여유가 있다기보다도 네. 안희정 후보의 약진이 저희 당으로서는 큰 힘이 되는 면이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다른 후보 안철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네. 또 우리 당 후보 간의 경선이 네. 본선처럼 이렇게 큰 국민의 관심을 끌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당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 뭐 그런 것보다도 네. 좀 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게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우리가 지켜보기에는 이게 꼭 그 안희정 후보의 하락세가 네. 대연정 혹은 선의의 발언 때문인가? 네. 아니면 뭐 그런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뭔가 다시 만회할 수 있는 좀 새로운 카드를 선보여야 되는데 뭔가 그게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뭐 네. 자기 캠프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전체 상황을 보고 있을 테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정치인의 리더십은 완벽한 게 없고 다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에 어떠한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는가 그게 마저 떨어지는 게 중요한데 네. 지금은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개인들의 어떤 경쟁도 당연히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 추운 겨울에 네. 언 손을 들고 아이들 손목을 잡고 유모차를 끌고 촛불을 켜는 이 마음을 네. 누가 대변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데 네. 문재인 후보가 그것을 그래도 가장 잘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유지되는 거고 이 흐름에서 벗어났을 때 저는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희정 후보가 선의 발언이나 대연정 발언 물론 나중에 해명을 하셨지만 그게 과연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흐름과 맞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자, 이분은 아이디가 독특해요. 박근혜 감옥 가자. 생방송입니까? 네, 생방송입니다. 오마이TV가 저녁에도 지금 생방송을 만든 지 18일이나 지났구만 아직도 모르셨단 말이에요. 생방송 맞습니다. 이 바쁘신 분이 총괄 본부장이 지금 생방송에 직접 나왔습니다. 강성욱님 유튜브 댓글에 송영길 의원님
정권 교체 부탁드립니다. 네. 조시우님 박사모 빨리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고, 네. 노진환님은 카카오 아이디에 안희정 후보의 선이란 말의 뜻을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준성님, 저는 문재인 대표님 너무 좋아합니다. 이연정님, 계양구에 지금 계양구에 사시네요. 알아보는 분이네. 이민정님, 하트 뿅뿅. 그래서 하트를 2개나 이분은 날려주셨습니다. 네. 하트 날려주셨으니까 제가 친구로 딱 삼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사는 이현정님은 직접 송영길 의원하고 통화하고 싶으면 이게 이제 친구 삼았으니까 음성 통화나 이걸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신동사님, 나는 문재인이 싫어요. 네, 이런 분도 있군요. 자, 근데 이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네. 이제 중요한 변곡점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토론회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이제 아침에 CBS 라디오랑 토론이 있고 또 6일 날 오전에는 오마이TV 주최로 네, 네. 여기 또 토론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탄핵 인용이 된 다음에는 TV 토론이 예정돼 있는데 아까 신동삼 씨가 질문을 했어요. 신동삼 씨가 질문했나요? 이분이 질문한 게 아니라 다른 분이 질문하셨는데 신성남 씨, 네. 신성남 씨가 질문했습니다. 왜 문재인 후보는 토론을 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왜 라디오와 인터넷만 하나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탄핵 전이고 탄핵 이전 전이고 탄핵 후에 TV 토론이 무려 8번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인상을 받았나 봐요.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후보는 토론을 좀 싫어한다 이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보다는 일관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탄핵이 완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야당이 다 된 것처럼 자기들끼리 대선 국면으로 가는 것은 네. 지금 촛불 민심에 일치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네. 특히 이제 다른 군소 후보들은 아무래도 1위 후보와 대담을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이제 네. 그쪽 요구 사항이지만 네. 이 촛불 민심을 책임져야 될 가장 유망한 후보인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네. 아무래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전혀 그것을 회피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결정되면 말씀한 대로 그 후보님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정말 신문나게 할 것이다. TV 토론. 네. 네. 8번. TV 토론은 8번. 그렇죠. 라디오 1번, 인터넷 TV 1번. 그것도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 짧은 기간에 그렇죠. 경선 기간도 뭐 길지도 않을 텐데 네. 거의 뭐 하루 걸러 매일 하다시피 해야 될 겁니다. 사실은 이제 안수경님처럼 이런 이 독자 안수경님은 이제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개인 경쟁 그만하고 제발 우리 맘 대변해 주세요. 꼭 이게 촛불 민심 전체적으로 예. 후보들이 대변해 주세요. 이런 얘기 있고요. 문블루님, 송영길 의원님 생방 뉴스를 너무 늦게 트윗에 알리셨어요. 아 그랬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트윗에 알려주세요. 더 빨리, 더 많이 퍼지게. 그래서 송영길 의원이 도대체 무슨 얘기하나 이걸 함께 우리가 들어봅시다. 예, 혜진아 씨님, 송영길 의원님 재외국민 팬 제일 많은 오마이뉴스. 여기 쌍파울로입니다. 쌍파울로에서 송 의원이 문 캠프의 총괄 본부장 되셔서 참 기쁩니다. 화이팅. 네, 문 대표님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좀 많이 풀어주세요. 목소리가 짱이십니다. 지금 누구 목소리를 얘기하신 거예요? 제 목소리요? 송 의원님 목소리예요? 자, 어쨌든 감사하고요. 쌍파울로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총괄 본부장이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랑은 교감이 상당히 잦아야 되겠습니다. 네. 뭐 매일 만나나요? 그럴지는 물리적으로는 안 될 것 그렇죠. 같고. 바쁜데. 네. 어떤 방식으로 교감을 하나요? 주로 전화로 통화를 하고 네. 필요할 때는 제가 후보님 일정에 참여를 해서 이동할 때 같이 차를 타고 그러기도 가면서 대화를 나누고 네. 또 별도로 네. 중요한 사안은 이제 시간을 잡아서 토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전에 어떤 특별한 인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셈이었을 텐데 요즘이 그렇죠. 가장 많이 대화를 하거나 뭐 교감하거나 이런 셈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인간 문재인은 어떻던가요? 뭐 알수록 매력 있는 분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총괄본부장. B형 남자예요. 저도 B형 남자인데 우리 후보님도 B형 남자. 아 그래요? 좀 어떻게 좀 이렇게 과묵하신 편입니까?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약간 낯을 가린 면이 좀 있죠. 네. 근데 워낙 정이 많으시고 또 워낙 네. 또 점잖으신 분이라 네. 본인이 노잼이라 그러잖아. 노잼. 네. 그런 것도 있는데 고구마라고 하기도 하고. 어쩔 요즘은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옛날에 비해서 네. 말씀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예를 들면 한 대여섯 명 이렇게 초청 같은 거 하면 먼저 막 말씀하시고 막 이러십니까? 많이 변했어요. 절박하고 탁 이게 아,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 그래요? 그래야 되거든요, 후보가. 그렇죠. 네. 도와주려면 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4년 전에는 이제 본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절박해졌다. 예. 그것은 본인이 꼭 대통령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권력 의지 면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핵심은 책임감이죠. 이 국민들 이 고생시키는 데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낙선한 게 그렇죠. 본인도 책임이 크죠 가장. 저도 같은 당의 한 사람으로서 네. 지난번 정권 교체를 못하고 음. 이렇게 된 것에 대한 국민의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이고 네. 네.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절대 음. 잘해야겠다 이런 그러니까 절박한 심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20일 전에 여기 출연했을 때는 내일 총괄본부장으로 임명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속시원히 이제 얘기를 못했어요. 네. 그때 어떤 말씀으로 총괄본부장 맡아달라고 하시던가요? 뭐 가장 이제 후보님한테 절실히 필요한 게 네. 계속 후보님이 지난번에 실패 원인을 본인의 준비가 부족했고 두 번째는 당 조직이 네. 움직이지 못하고 협소한 문 캠프, 시민 캠프 네. 되다 보니까 공조직이 활동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보님 입장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로 보완제적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호남 출신으로서 이 차세대 정치적인 네. 이렇게 클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호남 네. 민심을 되는 것도 있고 또 제가 50대니까 음. 또 세대 간의 어떤 통합의 네. 면도 있고 또 제가 비문이니까 뭐 소위 말하는 네. 뭔가 이 협소한 거를 돌파한 통합적인 선대위를 구성한다는 면도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후보님이 경선을 통과했을 때 안희정 캠프에 계신 분이나 이재명 캠프에 계신 분, 또 당에 계신 분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고 하나로 통합하는데 그래야 되겠죠. 적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잘 소통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자, 아까 이제 호남 출신이라는 면도 고려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셨는데 이제 고흥이에서 태어나서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신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언론에 그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호남 총리를 임명할 것이다라는 이제 이런 추측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문재인 후보 본인은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런 추측 보도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호남 총리를 앞으로 임명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인재를 이렇게 쓰겠다는 어떤 상징적 발언인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후보님이 이제 원래 나주에 있는 그 문 씨가 네. 그러니까 나주 문 씨죠. 그러니까 나주에 있는 나주에 있는 네. 그가 그 땅 이름이 뭐더라? 그게 아무튼 그 네. 본이 나주 쪽에 본가 있습니다. 쪽이? 예, 네. 있습니다. 남평문 씨, 남평문 씨. 그래서 뿌리가 호남에 있고, 네. 근데 이제 호남에서 약간 어찌됐건 그 호남 민심이 좀 이반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쌓아 안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호남과 연정을 하는 자세로 하겠다 이런 표현이라고 봅니다. 아, 연정을 하는 자세로. 죄송합니다. 본인은 이제 이른바 부산 출신으로서 영남 출신의 어떤 후보라면은 예, 이제 호남하고 연정을 하겠다 이런 편이다. 그런 표현을 쓰셨죠. 호남의 정치를 키우겠다 이런 말도 쓰셨고, 그래서 네. 또 본인이 영남 출신이니까 지역 통합 차원에서도 음. 좀 총리는 그렇게 배려하지 않겠습니까? 네. 꼭 그게 호남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호남 총리론을 이렇게 언론이 쓰면 예, 충청도나 예, 강원도 사람들은 예, 약간의 뭐 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예. 충청 지역의 한 지역 언론을 보니까 문재인 검색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식의 어떤
비판 칼럼이 또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호남으로 특정한 건 아니고 네. 어떤 지역 형평 차원에서 하겠다는 것이고 또 꼭 총리만 아니고 네. 많은 강요들이 있으니까 저는 우리 문재인 후보님이 네. 지역 탕평 차원에서 지역도 배려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또 개혁성과 능력 이게 네.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캠프의 보강을 보면서 좀 특징적인 게 이용섭 전 의원, 뭐 국세청장도 하시고 국토부 장관도 하신 것 같은데 이분이 비상경제대책단장이 되었고 또 비상경제대책단을 출범시켰어요. 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원래 그 이용섭 그 전 의원님이 네. 전남대학을 나오신 분이고 호남 출신의 지방대 출신이니까 그게 출세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참여정부 들어와서 네. 이런 사람을 발탁해서 국세청장을 시켰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네. 근데 그걸 누가 시킨지도 몰랐대요. 이용섭 음. 그 청장님은. 근데 네. 나중에 보니까 문재인 후보님이 음흠. 추천했다는 게 드러났죠. 네. 근데 그걸 해놓고도 생색도 안 냈으니까 참 이 문재인 후보님이 그런 거 보면 인간성이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발굴해서 이분이 일을 잘하니까 국세청에서 일을 잘했어요. 네. 그 접대비 50만 원 한도를 만들어서 그렇죠. 여러 가지로 개혁적인 세정을 해가지고 평이 좋았습니다. 노무현 네. 대통령도 좋아하셨고 그래서 네. 건교부 장관, 안행부 장관까지 시켰던 분이라 이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국회의원도 두 번이나 하셨고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실무 능력들을 높이 평가해서 비상경제대책단을 만들어 지금 현안 문제, 당장 한중 관계가 안 좋아서 일어난 문제라든지 대우조선 문제가 어려운 이런 것들을 긴급 점검해 보자 이렇게 네. 모시게 된 겁니다. 네. 자, 전화로 질문하겠다는 분이 한 분 계셔서 한번 직접 연결해 이거 보도록 씁니까? 하겠습니다. 네,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머리가 커가지고 이게. 네. 자,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거제 신성남이라고 합니다. 아, 거제에 사시는 분이네요. 예. 좀 아유. 전에 네, 제가 질문했더니 대신 물어주셨네요. 네, 네, 네. 대선 토론에 대해서 네, 제가 조금 불만을 가지고 음. 했더니 물어주셨는데 네, 송 의원님이 답변이 탄핵에 집중하기 위해서 네. 좀 그런 면이 토론이 조금 지금 인터넷으로 하고 라디오로 하고 횟수가 이런 그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네. 탄핵에 집중한다는 그 표현에 대한 답변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고 네, 네, 네. 손석희 앵커가 JTBC에서 좀 토론하자고 제안했을 때도 네, 좀 답변이 부족한 걸로 네. 문재인 대표가 그런 현상을 보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아까 이제 그 인터넷 토론, 라디오 토론 얘기하면서 TV 토론도 앞서 계속 할 것이다. 근데 지금은 탄핵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의 말씀은 탄핵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그 논리는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지금도 여러 막 선거운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네요. 짧게 코멘트 하신다면? 선거운동과 둘이 부딪혀서 한 것은 좀 다른 면이 있다고 봅니다. 아. 서로 간에 공방이 되고 뭘 가지고 싸우는 모습이 비춰진 것은 네, 네. 상당히 다른 보수 언론한테 악용될 소지가 있고 지금 탄핵 또 정리도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당 차원에서도 네. 우리 캠프만이 아니라 그렇게 정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지금 굉장히 매머드급 캠프예요. 네. 그래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막 들어와 있을 텐데 네. 이걸 하나로 이렇게 효과적으로 섞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총괄 본부장으로서 원칙이 있다면 뭔가요? 우리는 순수하게 당 후보로 되면 우리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다른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이런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쟤들이 막 몰려가지고 뭘 이제 권력을 잡으면 뭘 얻어먹으려고 줄 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모습으로 비춰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오로지 봉사하는 자세로 후보를 도와서 네. 하고 후보를 돕고자 하는 밖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음, 돕고 싶어 하는데 뭔가 인해 장벽을 친다든지
뭔가 교만하게 나온다든지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본부장 맡고 나서 원래도 그랬지만 네. 지하철로 출퇴근합니다. 아, 시민들한테 인사드리고 네, 네, 네. 제가 올해 목표가 인사를 잘하자 그래서 누구든지 잘 모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마지막까지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문재인 후보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제가 겸손한 자세로 하겠다. 하려고 합니다. 아. 근데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박홍근 의원이 올린 페이스북에 올린 걸 봤는데 이분 이제 그 누굽니까 우리 서울시장님 박원순 서울시장님 도왔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최근에 자기한테 문자 폭탄이 날라왔다. 아, 예. 왜 문재인 안 도와주느냐는 예, 식의. 네. 예,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에도 막 보도가 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건 문재인 지지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그런 게 아니냐라고 그 박홍근 의원이 썼더라고요. 네. 이런 그 사례들을 접했을 때 캠프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렇습니다. 그게 보니까 이게 이 인터넷에 하는 분들이 이 박근혜 후보처럼 무슨 국정원이 무슨 권력이나 무슨 돈을 가지고 알바를 만들어서 댓글 부대를 조직하고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 아니겠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네.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고 문재인 후보의 지시를 받고 뭐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캠프의 지시를 받고 도는 것도 아니고 네. 자기 발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네. 이 행태가 어떤 특정 사안을 가지고 지나치게 과도한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항상 선의로 보고 얘가 안희정 선의하고 좀 다른 겁니다만 네. 우리 같은 동지들끼리니까 생각이 좀 차이가 있더라도 그걸 존중하는 게 필요한데 너무 과도하게 이게 반응한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후보님도 그런 걸 지적한 바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렇다고 우리 무슨 캠프가 누구를 시켜서 누구의 말을 듣고 이런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네. 예, 그걸 이제 정면으로 같이 흐름과 문화로 대응을 해야 된다 보고 저도 아시다시피 네. 지난번 당대표 선거 나갈 때 막 공격받은 적 있죠. 네. 너 박영선 의원하고 무슨 통합행동하다 보니까 뭐 제2의 민진모 뭐 아니냐 이렇게 나를 공격한 사람도 많았어요. 네. 근데 그거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게 토론을 한번 해보려고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게 부딪혀야죠. 부딪히고 뚫고 나오고 오해를 풀어 나가고. 저는 우리 당을 분열시키지 않으려는 충정에서 이렇게 한 건데. 네. 자 어쨌든 그 페이스북이나 SNS 상에서도 보면은 좀 판을 크게 보고 있는 분들은 우리 너무 지나치게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서 다른 후보 지지자들 향해서 너무 지나치게 비난하지 말자. 네. 우리가 나중에 더불어 함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크게 판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네. 아까 그 박홍근 의원이 당했다는 사례처럼 지나치게 이렇게 반응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또 볼 면이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박홍근 의원님도 그걸 느끼고 저도 그런 아픔을 느꼈는데 네. 제가 그 소위 친문이나 이런 그 네티즌한테 공격을 당할 때, 네. 제가 지난번 당 대표 선거 때 저도 마음에 상처가 있었죠. 음, 뭔가 좀 거부감이 들 때도 있고 그러나 네. 이거를 이성적으로 균형 있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어떤 거냐면 네.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가장 공격을 많이 받은 사람. 그렇죠. 네. 때만 내면 뭐 정북이다 뭐다 뭐 문재인을 죽인다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 뭐. 네, 네, 네. 그런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을 때 과연 우리 당이나 이 사람들이 같이 거기서 방어를 해줬느냐. 제대로 해주기는커녕 같이 돌 던진 놈도 있고. 네, 네, 네. 문재인 후보를 진짜 아끼는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피가 터지는 거지. 아니 같은 당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돌 던진 사람이 있으니 네. 누가 이거를 지키냐 말이야. 그런 강렬한 게 있으니까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는 잘 살려내고 네. 대신 이게 과도하게 우리 당 내부에서까지 그거를 특정 사실을 너무 비약해서 네. 적대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자제한다 봅니다. 네. 자 이제 문재인 캠프가 오늘부터인가요? 그 후원금을 네. 받기 시작했죠. 문재 힘이라는 네. 표현을 썼던데 네. 거기에도 보니까 이게 카드 뉴스 형식으로 뭘 만들었던데 네. 거기에 그 한 구절이 그런 비슷한 게 있더군요. 네. 문재인 후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얻어맞고 다닙니다. 1등이다 보니까 계속 얻어맞고 다닙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지지해주지 않으면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네. 호소를 했던데
아하. 어쨌든 저는 문재인 후보 대통령 되고 나서도 그럴 겁니다. 그러겠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저는 그래서 대통령 당선도 당선이지만 당선되고 나서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호감도 조사에서도 뭐 1위지만 1위는 아니에요. 비호감도에서 상당히 또 높게 나오잖아요.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보면 비판을 앞으로 계속 받을 것 같아요. 그는 어느 나라 지도자든 오바마는 얼마나 비호감도가 많았습니까? 또 호감도도 높지만 트럼프는 뭐 더 할 거고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가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고 그걸 줄이기 위한 노력 그리고 우리를 반대한 분들도 마음을 열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 가야죠. 네. 오늘 처음에 이제 첫날인데 후원금 모급한 어떻습니까 상황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아직 보고를 못 들었네. 아 그래요? 저도 후원금을 냈습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아 그래요? 총괄본부장인데.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총괄본부장은 캠프에서 뭐 월급 주는 거 아니죠? 아니죠. 완전 자원봉사직이네요. 그렇죠. 네. 제가 밥 사주고 다니죠. 자, 근데 말이죠. 캠프가 뭐 그 내일부터 있는 토론회만 하더라도 뭐 싱크탱크가 1,000명이나 되니까 수많은 곳에서 이제 뭐 조언을 할 거다라고 그러는데 근데 솔직히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문재인 캠프 좀 도와주고 싶은데 이미 너무 많이 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새로 도와주려면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지?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송영길 총괄본부장한테 전화하면 그래서 저한테 만나겠다, 소개시켜주겠다 분들이 많아요. 새 인물이 있는데 한번 네. 근데 그분들이 그 선의의 고마움을 뿌리칠 데 없으니까 그거 만나고 그러는데 엄청 그게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런 면이 있죠. 그리고 또 모시더라도 어디 모실 공간이나 이런 게 딱이 이게 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 고마운 뜻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내일은 이 자리에 그 정책본부장님 홍중학 의원 이제 모셔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총괄본부장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막 여기에서 나오는 정책, 저기에서 나오는 정책, 또 조직 얘기 뭐 다 이렇게 막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떻게 좀 이게 머리에서 정리가 되나요? 네, 제가 머리가 다행히 커가지고 저 웬만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가요? 학습 능력도 있고 그래도 제가 어찌됐건 국회의원을 지금 4선째 하고 인천광역시장을 해본 거 아닙니까? 양쪽을 이 정도 그렇죠. 제 나이 또래 경험을 해본 사람도 드물 겁니다. 의원하고 그다음에 자치장을 하면서 그것도 변호사로서 또 사법 쪽에도 또 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을 그래도 다 거쳐 봐놔서 대충 무슨 이야기면 무슨 어떤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지금 잘 경험을 해두셨다가 5년 후에 혹시 써먹을 일이 다시 있을 듯합니다. 당장 이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잘 뒷받침해야죠. 자, 근데 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 적폐청산 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안희정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우리 오마이TV에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며칠 전에 나와가지고 만약에 국회 개헌특위 멤버들이 합의만 한다면 이번 대통령을 3년으로 해도 받아들이겠다 임기를. 근데 이제 먼저 국민의당에서 개헌안을 만들었는데 똑같은 개헌안이었어요. 이번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지금 제일 유리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3년만 해라 이런 메시지였는데. 이런 메시지를 안희정 후보도 공감한다는 뜻으로 읽혀졌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문재인 후보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 열려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는 개헌 문제가 쟁점이 된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일단 개헌 문제는 이 정권을 교체하고 난 다음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어떠한 형태든 간에 권력구조는 대통령 중임제를 지금 지향하고 계시지만 선거제도가 중선거고 중대선거로 바뀐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제도적 구조가 바뀌면 다른 형태의 권력구조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내용을 만들어서 내년 지방선거 때 차기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개헌의 로드맵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뭐 대통령 이번에 되면 3년만 해라. 이걸 받지는 않겠죠.
그건 이제 그때 이제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겠죠. 그게 우리들을 정치인들이 권력을 나눠 먹는 것으로 비춰주면 국민들이 싫어하잖아요. 자기들 자리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과연 이게 국민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시스템인지를 이제 논의해야겠죠. 3년만 한다면 당선 첫 해부터 흔들리지 않을까요? 뭐 레임덕 오기도 하고. 글쎄,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서 일을 해 나가면서 네.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가면 또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레츠비님, 오 영길이 흥이다. 바이처럼님, 송 의원님 말씀을 쭉 듣고 있다 보니까 문송 콤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문재인 송영길 콤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문송 콤비. 네. 자, 여러 가지 의견을 카카오로도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자, 이제 송영길 의원은 또 사드 전문가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문재인 캠프에서 이 사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게 참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후반부에 이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 조금씩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까지 변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자, 사드 전문가로서 이 시간 현재 문재인 후보의 사드에 대한 입장, 이 시간 현재 어떤 겁니까? 차기 정부에서 논의하겠다. 그리고 국회의 비준 심의를 받겠다. 그 두 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인다면 네. 사드 문제가 나오게 된 이유가 북한 핵 문제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드로 북한 핵이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북한 핵 문제의 솔루션을 제시하겠다 이겁니다. 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현재 거론되는 후보 중에 네. 유일하게 북한 핵 문제를 다뤄본 국정 경험을 가진 후보가 문재인입니다. 왜? 노무현 대통령 되셨을 때 네. 부시 행정부가 출범해서 바로 북한을 선제 폭격한다고 그냥 전쟁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그랬었죠. 이라크도 막 네. 침략해가지고 네네. 미국 말 안 들으면 바로 때려 부실 분위기였습니다. 그 한반도의 전쟁을 막으려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지지 기반이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이라크 파병까지 수용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나 그 이라크 파병도 국회 제가 그때 진상조사단으로 이라크를 갔다 왔잖아요. 네. 국회한테 넘겨서 국회가 충분히 심의해서 이거를 원래 모술에 딱 전투병을 배치하자는 게 한나라당, 새누리당 주장이었습니다. 네.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죽었겠어요. 그거를 미국을 설득해서 에르빌 좀 더 쿠르드 지역의 안전한 지역에 주로 재건병 위주로 네. 비전투병으로 가서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이라크 파병을 마쳤고 또 그래서 그걸 북한을 설득해서 미국 부시를 설득해서 9.19 비핵 합의를 끌어냈고 또 그 위에 방코델타 아시아 문제로 뭐 해서 핵실험이 됐지만 또 그걸 설득해서 2.13 합의를 끌어낸 이 경험을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한 후보 문재인 이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북핵 문제를 유승민이 해결하겠어요? 사드 3개 더 갖다 놓는 사람이 무슨 경험이 있어요? 지방정부 경험만으로는 이 국정 경험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여기까지는 안 나갔죠 지금. 그렇습니다. 반대 찬반 여부를 넘어서 제 생각에는 사드 배치가 필요 없는 상황을 외교적으로 만들어내면 최고의 성과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가장 오늘 두려운 것도 북한이 6차 핵실험하는 거. 네. 가장 무서운 그걸 막아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ICBM 대륙간 탄도탄을 만약에 개발하면 이제 미국은 견딜 수가 없거든요. 네. 전쟁을 하든지 네. 뭐 수를 내야 됩니다. 그거다고. 세 번째는 더 무서운 것은 북한의 핵무기나 핵물질이 IS나 이슬람 같은데 확산돼 가지고 네. 이게 미국에 대한 핵 테러로 발전하는 것. 네.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네. 이 세 가지를 막는데 미국도 우리도 같은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네. 사드 배치를 넘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보자. 그러려면 이번에 양재츠 전 외교부장 지금 국무위원이 트럼프를 만났는데 트럼프가 만나서 그랬어요. 중국이 도와줘야 해결한다. 결국 러시아 중국의 협력이 있어야 북한의 6차 핵실험도 막고 핵 확산도 막을 수 있는데
이 사드 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중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네. 살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거를 국회 동의 없이 충분한 그렇습니다. 공론화 없이 되었기 네. 때문에 이게 네. 차기 정부에서 공론화를 충분히 하고 중국을 더 설득하고 이러면서 풀어나가겠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급한 게 아닙니다. 이 사드가 지금 경북 성주에 배치하면 수도권이 커버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성주 참외 지키려고 그걸 배치하냐고요. 왜 이렇게 급하냐고. 그게 지금 당장 뭐 북이 그 우리한테 무슨 미사일 발사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왜 그렇게 급하게 최근에 롯데가 부지를 그 골프장 부지를 사드 배치로 주겠다라고 했을까? 이게 박근혜 정부 쪽에 어떤 뭐 압력 이런 게 있었다고 보세요? 당연히 압력이 있었던 거죠. 롯데가 버틴다고 한 게 2월까지 버틴 겁니다. 네. 원래 그 전에 하려는 걸 계속 국방부에서 압력을 넣었던 것을 버티다 한계로 돼서 됐다고 보는데 저거는 롯데로서는 엄청난 위험이잖아요. 지금 중국에 3조를 투자해 놓고 시망에 2조를 또 추가로 투자하고 있는데 롯데에 대한 보복이 들어오면 중국 사업을 다 접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말이죠. 일반인들이 좀 고개를 갸우뚱한 건 아까 국방부의 압력이라고 하는데 국방부의 압력보다는 정확하게는 청와대의 압력일 텐데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직무 정지가 된 상황에서도 뭔가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그 힘이 그 있다고 보세요? 황교안이죠. 황교안 권한 대항에 의해서 예. 근데 김관진 안보실장이 안보실장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추측하시는 거죠? 그런 압력이 있었을 거라는 건 추측. 아닙니다. 그건 다 확인된 겁니다. 확인된 겁니까? 예. 계속 전화가 오고. 전화가 와고. 근데 최근에 이제 송영길 의원이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럼 이거 의원 그 사드 문제에 평상시에 관심 있는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 만난 겁니까? 아니면 문재인 캠프의 총괄 본부장의 입장에서 만난 겁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만난 거죠. 아,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원래 이 문제에 대한 네. 관심을 가지고 왕이 그렇죠. 외교부장도 만났고 중국도 여러 차례 갔다 왔고. 특히 최근에 이제 성주 김천 주민들이 계속 저한테 그래도 제가 이 사드 문제에 대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네. 저하고 항상 협의를 하고 연락이 옵니다. 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니까 좀 만나달라 네. 그런 요청도 있고. 그래서 만나서 뭔 얘기를 나눴어요? 만나서 이제 가장 알고 싶었던 게 그거잖아요. 원래는 연내에 하겠다고 돼 있었는데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치 대선 전에 벚꽃 대선 전에 막 네. 무당탕해서 네. 뭐 환경 영향 평가나 제대로 절차도 밟지 않고 편법으로 긴급하게 이것을 배치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구심이 있어서 네. 그걸 네. 확인해 보러 간 거죠. 그랬더니 답이 뭐였습니까? 뭐 그렇지는 않다는 건데 아무튼 연내 하겠다 말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 원래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연내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음. 당장 이제 교환 남양주 땅과 성주 땅이 네. 교환 협정이 체결됐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교환 받은 땅을 음흠. 미국에 공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네. 주한미군과 이거 공여 협상을 하는데 그것도 한두 달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민구 장관하고 그 제임스 매티스 국무장관, 미 국무장관하고 전화 통화해서 어제인가요? 또 재확인을 했더군요. 확실하게 이제 배치하자, 감사하다, 네네. 막 이런 롯데 부지를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됐더군요. 이렇게까지 양쪽 국방장관까지 다시 재확인한 마당에 차기 정부에서 이게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다고 보세요? 예,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 충분히. 아니 이미 합의된 것도 다 무효시킨 경우가 얼마나 많았어. 음, 아니 예를 들어서 전시작전권 이전 노무현 정부와 미국이 다 합의하고 각 장관들이 사인한 것을 네. 이명박 대통령이 2015년으로 연기했죠. 아예 이제 20년 이후로 박근혜 두 번이나 다 연기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한민구 장관을 만나봤을 때 네. 뭔가 정권 교체가 되면 네. 다시 이렇게 재조정할 만한 그런 생각이 있던가요? 여지가 남아 있던가요? 아니면 아니 그게 당연히 우리가 판단하기 따라서 음,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저는 여기 이 점을 하나 꼭 우리 오마이뉴스 우리 시청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중국이 막 간섭을 하니까 주권 실현 입장에서 사드를 배치하겠다. 우리나라 국방부 대변인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내가 그걸 보면 참 모순을 느끼는 게 아니 이게 우리나라 무기입니까 사드가? 그러니까. 우리가 배치하는 겁니까? 네. 이게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우리가 통제하는 무기입니까? 주한 미군이 배치하는 거고 주한 미군이 통제하는 무기. 우리는 관여도 할 수 없는 무기를 네. 국회의 비준도 받지 않고 오는 무기를 그걸 주권 국가라고
중국의 간섭을 배제하자고 떠드는 게 꼭 황당한 느낌이에요. 네. 독립문을 이완용이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독립이 청나라에 대한 독립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네. 그게 진정한 독립입니까? 이완용이 말했던 독립이라는 게. 저는 그래서 이게 진정한 주권국가 자주적 관점에 쓰려면 국회가 심의를 해야지. 더구나 국민의 힘으로 압도적 힘에 의해서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과 그 대통령 임명한 장관, 네. 국민이 뽑은 장관도 아니고 김관진을 뽑아줬습니까? 아니면 한민구 장관을 국민이 뽑았습니까? 무슨 미주적 정당성으로 이 중요한 문제를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그럽니까? 찬반을 넘어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부에서 한번 다시 스크린을 해봐야죠. 네. 그리고 중국이 저렇게 난리인데 물론 중국이 과다하게 느껴진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국 입장에서 저렇게 난리예요. 미국도 지금 우리가 미국한테 한 230억 달러 우리 흑자인데 네. 그 흑자를 많이 남겼다고 우리를 환율 조작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철강에 대해서 덤핑 판정을 했어요. 미국도. 한미 FTA도 제어자로 그럽니다. 우리가 중국에는 372억 달러 이상을 흑자를 보고 있고 중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큰데 네. 중국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죠. 자기들한테 돈 다 벌어가면서 그렇죠. 왜 이렇게 죽겠다는데 그걸 배려를 안 해주냐. 그런데 이런 이제 중국이 지금 보복 조치를 막 시작했잖아요. 심각하게 될 네, 겁니다. 심각하게 뭐 사탕부터 호텔 지속까지 뭐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그동안 이제 중국 당국자들을 계속 만나온 분의 입장에서 이런 보복 조치가 사드가 철회가 되지 않는 한 어느 수준까지 이게 지속될 것 같습니까? 거의 준 단교의 수준까지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심각해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이번에 네. 북한 외교부장이 왔잖아요. 저기 왕이 외교부장 네. 초청으로. 네. 제가 왕이 외교부장을 만날 때만 하더라도 음. 북중 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네. 지재룡 그 북경 대사하고 밥도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관계가 벌써 이 사드가 되니까 중국과 북한 외교부 장관이 만나서 밀착되는. 응? 북중 우호 관계를 서로 확인하고 네. 결국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중국의 공조를 끌어내서 북한 핵을 통제하겠어요. 이런 어리석은 일수를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드가 무슨 만병 통치도 아니고 그렇군요. 수도권도 방어도 안 되고 그것도 네. 400 이 어떤 분 종말 모드의 일부 구간 40에서 150km입니까? 그 이 종말 단계만 겨우 네. 막을 수 있는 건데. 네. 자, 바이철원님, 송영현 견해 절대 동감합니다. 원수님, 송영길 의원님, 갑자기 문재인 보임, 부드러운 카리스마. 송영길 의원한테 문재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구나. 네. 자, 근데 개인적으로 막 그 보수 언론으로부터 비판도 많이 받았잖아요. 뭐 네. 중국 가가지고 뭐 네. 고개 숙이고 있냐, 뭐 등등등. 근데 얼마 전에 롯데가 부지를 최종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했을 때 막 눈물이 난다고 개인적으로 했어요.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이 사드 문제에 처음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지금의 이 국면에 대해서 그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한탄스럽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 왜 이렇게 본격적으로 천착하게 됐습니까? 일단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외국의 무기 네. 그것도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동북아의 질서를 바꿀 정도의 전략적 무기가 들어오는데 네. 국회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 수도 없고 네. 심의도 못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 음.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이게 도대체 뭐하는 존재인가 내가. 국민이 뽑은 그래도 헌법기관인데 김관진이나 한민구는 국민이 뽑은 것도 아니고 뭔가 좀 최순실이가 임명한지 알 수 없는 네. 네. 이런 한테 임명된 사람들이 우리의 운명을 국회에 심의도 안 받고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한 분노, 자괴감 이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중국에서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막 눈물로 호소해요. 당장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도 문을 닫게 생겼답니다. 지금 동대문 상가도 그렇고. 중국 손님들이 이제 그렇죠, 떨어지니까. 그렇죠. 이제 뭐 시작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지방 대학들 다 망할 겁니다. 중국 유학생들 이제 떨어지면. 근데 박근혜 정부는 이런 걸 예측하지 못해서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걸까요? 도대체 그 어디 그러니까,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정 운영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고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드 배치로 가장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로키드 마틴 무기 팔아 먹으니까. 그렇죠. 네. 두 번째 일본. 일본은 사드 배치돼서 어떻게 보면 일본까지 날아오는 미사일을 조기
발견하는 의미를 갖거든요. 네. 이 사드가 이 X밴드 레이더가 일본에 있는 2개 레이더와 삼각으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정보를 교환하고. 네. 그러려고 한일 정보 군사 보호 협정을 맺었고 네. 그것 때문에 위안부 협상도 졸속으로 돼서 자기들의 무거운 짐을 털어버렸고 오히려 이제 큰 소리치기 만들었고 네. 위안부의 졸속 협상, 한일 군사 정보 협정, 사드 배치 네. 이게 다 동전의 양면이고 이것이 연결되면 일종의 나토처럼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체제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는 미군 대신 주한 일본군이 들어올 날이 멀지 않은 거죠. 이렇게 가다 보면 일본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거라고요. 네. 미군 대신 네. 이렇게 가다 보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일제가 폐마하고 돌아오면서 다시 네.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제가 바로 3.1절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음. 3.1절 날 대통령 권한 대행한 사람이 남북의 화해 협력 이야기를 않고 맨 북욕만 하고 네. 일본 합의를 준수하고 지키겠다는 게 이게 제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네. 심상정 대표는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고 싶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저도 제가 거기 있었으면 저도 그런 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아까 분노가 그래서 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막 사드를 더 배치해야 된다. 네. 왜 그들의 가슴 속에는 그런 분노가 네. 일지 않게 되었을까요? 이게 참 그 이 근현대사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새 장에 갇혀 있는 새는 문을 열어도 못 날아가요. 다시 돌아오고 갇혀 있는 거죠. 자주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면 그렇게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저는 미국을 보면서 재미있는 게 미국이 역동적이잖아요. 트럼프가 이라크전을 반대했습니다. 네, 그래서 부시 가문이 이번에 트럼프를 안 밀었어요. 힐러리를 네. 지지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이라크전 할 때요. 제가 이라크전을 일관되게 반대했잖아요. 네. 이라크도 다녀왔고.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라크전 반대한 놈은 마치 반미 종북으로 막 몰았습니다. 그때도. 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아니 지금 트럼프나 오바마도 다 이라크를 반대했고 힐러리가 저는 대통령 안 된 핵심이 네. 이라크전에 찬성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봅니다. 자, 푸른님 유튜브 댓글 분단 이래 한반도 위기의 새 국면입니다. 사드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한민구 장관 만났을 때 좀 이렇게 좀 이런 얘기 다 했습니까? 뭐 우호적으로 워낙 또 한민구 그분이 인품이 좋잖아요. 네. 네. 또 그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오셨던 분입니다. 네, 네. 구한말에. 네. 그래서 저는 한민구 장관은 김관진 안보실장에 비해서 높게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한민구 장관은 좀 뭔가 좀 이쪽에 입장을 들어주고 싶은데 청와대 눈치 보고 황교안 눈치 보고 못하는 꼭 걸까요? 그런 건 아닌데 그분이 인품도 좋은 분이고 네. 또 이렇게 개방적인 분이라서 한 1시간 넘게 여러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형 MD 체제 문제도 이야기를 해보고 FX 사업도 이야기해보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는 있지만 정부는 밀어붙이고 중국의 보복은 날로 강화되고 이런 국면에서 의원들과 우리 국민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안타까워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네. 정권을 교체되기 전까지는 뭘 해결할 수가 없는 그래서 상황입니다. 정권 교체가 답이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한민구 장관이나 이 현재 황교안 내각이 네. 탄핵 소추가 됐으면 같이 일괄 사표를 내야 될 정무직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과 함께. 네. 그러나 국정의 어떤 단절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임명하고 있는 내각이면 네. 이 사람들은 최소 관리형 내각만 해야지 자기들이 마치 국민으로부터 힘을 받는 어떤 선출된 권력처럼 네. 자기 철학을 가지고 뭘 밀어붙인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고 국민이 위임하지 않는 권력을 쓰는 남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무리하지 말아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뭘 자기들이 무슨 조기 대세를 맞춰서 일부러 땡겨가지고 뭘 하겠다. 그야말로 정말 오만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오만의 출처가 어딘가를 생각해 봐야 될 텐데. 그렇죠. 그 미국의 힘이죠. 미국의 힘. 무조건 미국에 복종해야 사는 거고 미국한테 조금이라도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인데 이게 옳지 않다고 제가 보는 이유가 저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네. 한미 FTA를 또 찬성했고요. 많은 저를 지지했던 네. 사람들이 그때 비판에도 막 불구하고 비판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저는 네.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하고 우리가 협상할 때 말이죠. 북한이 가장 필요한 게 누구냐면 대한민국도 필요하겠지만 북한은 자기들의 체제를 안전을 보장받는 것. 두 번째는 경제 제재를 풀어서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핵 경제 병진 노선으로 표현되는 건데 네.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줄 유일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있어야 북한이 우리를 그래도 잘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한미 동맹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이해가 100% 일치되면 식민지죠. 한 80% 일치되면 20%는 다른 게 있는 거잖아요. 네. 미국은 주한미군을 통해 중국도 견제하고 싶고 러시아도 견제하고 싶겠지만 우리는 중국, 러시아하고 그렇게 사이 나쁘고 싶지는 않잖아요. 네. 북한만 잘 통제하고 싶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 견해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미국의 이익과 일치해서 마치 미국의 51개 주처럼 행동하는 행위는 이 대한민국 헌법에도 맞지 않고 네. 그렇다는 네. 거죠. 자, 오화성님 안녕하세요. 대선 열차 맞나요? 근데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대선 열차를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캠프의 송영길 총괄 본부장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네요. 네, 지금 이제 전화 타임이에요. 전화 타임. 직접 송영길 의원한테 전화로 걸어보고 싶으신 분은 010-2058-5509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10분 후에 보내드려야 됩니다. 네. 회석연님, 송영길 의원의 말에 매우 공감합니다. 원수님, 문재인은 주변 사람들도 갑이다. 짱짱화님, 송영길 의원님 화이팅. 네. 대표님, 역시 송영길 의원님 해박하십니다. 네. 변호사이자 인천시장이었고 의원을 해봤기 때문에 삼박자 경험이 있으신 분이어서 그런가요? 문블루님, 사드 부분은 송영길 본부장 말에 동의. 네. 장철원님, 송영길 의원님 보러 이제 들어왔습니다. 비엔님, 송영길은 호남 기반 큰 인물로 크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송영길 의원님 갑자기 인기가 많아졌는데 팬클럽이 한꺼번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내일부터 그야말로 그 토론이 시작돼요. 시작되죠. 어제 총괄 본부장으로서 좀 긴장이 됩니까? 문재인 근데 후보가 처음에 사실 잘해야 될 텐데 지난번 토론회 같으면 정말 답답했어요. 언제 지난번? 2014년에 2010. 이전 시장이라 내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개입도 못하고 텔레비 속에 들어가고 싶더라고. 근데 어떨 것 같아요 이번에? 근데 많이 발전했습니다. 많이 발전했어요? 저는 아주 신뢰가 되더라고요. 많이 그래요? 발전해서 네. 옛날 그 TV 토론 모습을 생각하면서 네. 아마 이재명 안희정 후보가 네. 문재인 후보를 만만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많이 4년 동안 그 아픔을 근데 겪으면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막 토론을 좀 예행 연습이라고 하나요? 그걸 해보셨나요? 그렇지는 않지만 개별적으로 이제 하면서 대화를 공감을 가지고 있고 이제 신경민 의원님이 그렇죠. 그 TV 토론 대책 반장을 맡아서 MBC 앵커 출신이기 때문에 열심히 그걸 이제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도 보니까 뭔가 발음을 좀 더 분명히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코치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쉽게 고쳐지지 않겠죠? 사우나 가자. 사우나 가자. 사우나 가자. 그런 건 쉽게 고쳐지지 않겠지만은 네, 자 포인트 뭐를 핵심으로 어떤 이미지를 그러니까 핵심으로 그 핵심은 예. 그 후보님이 가지고 있는 안보를 항상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 공격하잖아요. 네. 하다못해 네. 단마진으로 이상한 병으로 군대도 안 갔다 온 황교안 같은 분이 공격하는데 네. 문재인은 공수특전단 출신이고 어. 참여정부 때 모든 핵 위기나 이것을 정말 풀어냈던 사람이고 진짜 안보다. 이건 가짜 무능한 안보. 이 방산 비리에 세계 최초로 가라앉지 않는 잠수함을 만든 나라. 네. 응? 네. 네. 총알이 뚫리는 방탄복을 우리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나라, 이런 애들이 안보를 떠들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짜 안보를 물리치고 진짜 안보 문재인이 나간다. 1번. 2번. 네. 경제 문재인. 어허. 경제 자기들이 맨 성장한다 그러지만 경제를 다 망가뜨려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일자리 만들고 경제를 살리겠다 문재인.
네. 그래서 원래 인권과 민주주의 이거는 원래 가지고 있는 주특기고 경제 안보 프레임을 문재인이 선점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달라진 면입니다. 그러니까 무능해도 안보에도 무능했다 보수는. 그렇습니다. 이제 유능한 무능 정도가 아니라 부패했죠, 부패. 아하. 한진지님 얼굴 큰 송영길 믿음이 간다. 카메라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얼굴이 상당히 네, 저랑 같이 잡으면 더욱더 비교가 잘 되겠네요. 아 얼굴 큰 강. 예, 그다음에 이거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왔네요. 송영길 의원님 문재인 캠프 잘 이끌어 주셔서 반드시 당선시켜 주세요. 이렇게 류상옥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류상옥님은 사드 송영길 의원에 적극 공감한다는 얘기도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자, 전화가 왔는데요. 전화를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예, 평택에 있는 양입니다. 네, 평택에 계시는 양 선생님. 예,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자유업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자, 이제 송영길 총괄본부장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자, 질문을 핵심적으로 짤막하게 말씀하신다면? 예. 아니, 송영길 의원님 여러 가지로,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데 네. 그 기대만큼 뜨지를 않아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그 기대만큼 본인은 뜨지 않아서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예. 아니 지금 문재인 후보를 띄워야죠. 문재인 의원은 이미 뜨거졌으니까요. 문재인 후보는 이미 띄워졌으니까 본인은 어떻게 뜰 것인가? 예. 근데 오늘 보니까 뭐 인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예, 자, 아니, 언제부터 송영길 예. 의원을 관찰하셨습니까? 아니 원래 많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바이처럼님의 연길성 든든합니다. JKM님은 송영길 의원님 무섭게 생기셨어요. 무섭게 생긴 게 아니라 듬직하게 생기신 거죠. 네. 자, 그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된다면 지금 양 선생님 보시기에 송영길 의원은 뭘 맡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글쎄 제가 볼 때는 예. 뭐 중요한 부분 어떤 특정한 직책을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네네. 아마 중요한 핵심 역할을 특별한 담당했으면 직책보다는 핵심 역할 뭔지 모르겠으나 담당했으면 좋겠다. 네, 그걸 하면 좋겠다는 거죠. 예.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전화 010-2058-5509로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비니비니님, 송영길 의원님 듬직합니다. 문재인 잘 부탁합니다. 백경호님, 정권 교체를 넘은 세상 교체만이 서민이 살 길이다. 자, 안희정 캠프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문재인이 되면 정권 교체는 맞다. 그러나 과연 세상은 달라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괄본부장으로서. 당연히 세상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걸로 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문재인 후보는 말씀드린 대로 네. 그냥 그 정치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어떤 철학이나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네. 젊은 시절에 경희대 법대 학생에서 사법고시를 정말 1차를 합격한 학생이 네. 학생운동에 참여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참여했지. 거기서 군대 갔다 와서 네. 저는 감동했던 게 뭐냐면 네. 고시 공부할 때 해남 대흥사에서 있었대요. 근데 한 6개월 계시는데 주민등록을 그쪽으로 옮겼답니다. 네. 전남 해남으로. 왜 네, 옮겼냐 네, 그랬더니 네. 예비군 훈련 통지를 받으려고. 음. 수많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나 들 보면 네. 영장 안 받아서 군대 안 간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군대도 갔다 온 분이 그 예비군 훈련 안 빠지려고 주소를 네. 옮기는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 문재인이 만든 세상 뭐냐? 공정한 세상, 투명한 세상. 블라인드 처리하겠다는 거죠. 이력서에 네. 출신 지역 네. 차별하지 않도록. 네, 감사합니다. 또 전화가 왔네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예, 여보세요. 예, 네네. 예. 네, 어디서 사시고 계시나요? 예, 인천 송도 사는 이준식이라고 합니다. 인천 송도. 네네. 송영길 의원이 인천 지역구라는 건 아세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군요.
네. 자, 질문 하나 하신다면? 저는 뭐 문재인 전 대표님이나 송영길 의원님이 뭐 보좌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네. 불만은 없고요. 네, 네. 약간 좀 질문이 좀 포커스가 다른데. 네, 좀 간단하게 지금 질문을. 예, 인천이 지금 빚더미입니다. 혹시 과거 인천에서 몸담고 계셨던 입장에서 네, 네. 타결책이 한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지 네, 좀 네. 듣고 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인천시장을 하셨던 분으로서 지금 인천이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좀 해결점이 있다면 한 가지만 얘기하면 뭐냐, 짧게 얘기하면 뭐냐 이렇게 질문하셨네. 저는 투자 유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시장 시절에 투자 유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투자 유치가 세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투자 유치를 하게 되면 지금 안상수 시장 때 개발하려고 묶여놨던 땅에 돈이 다 묶여 있는데 땅을 팔아서 회수가 되고 돈이 두 번째 네. 고용을 창출하고 세 번째 세수가 늘어나서 재정이 충전이 되는 거죠. 네. 일석삼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경기도 서울을 이기고 투자 유치 1등을 했던 이유가 거기에 집중했던 겁니다. 네. 자, 지금 10시 37분 여러분은 오연호의 대선 열차 송영길 문재인 캠프 총괄본부장하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30분까지만 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인기가 있는 바람에 지금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010-2058-5509 문재인 캠프의 총괄본부장한테 나는 이 질문이 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이 프로그램의 컨셉이 네. 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게 오마이뉴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시민이 대선주자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만들어가는 대선판 이런 걸 했기 좋습니다.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대갑 선생님, 송영길 의원님 화이팅. 문재인 캠프 믿음직스럽습니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짱돌님도 똑같은 얘기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덕분에 문재인 후보님께서 더더욱 힘이 됩니다. 송 의원님도 하시는 일마다 힘내십시오. 네, 오늘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만족을 하시나 보네요. 네, 이 유상홍님도 마찬가지 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한진희님, 송영길은 시장 경력도 있고 장관은 안 해봤잖아요. 네, 그렇죠. 장관 해도 잘 될 거다. 뭐 이런 얘기였군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전화도 받으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된 거는 같습니다. 자, 이제 토론회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1단계였다면 네,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들 간의 토론은 이제 2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탄핵 그 인용이 돼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3단계 이렇게 될 텐데 만약에 탄핵 인용이 된다 안 된다 지금 보수 쪽에서는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막 퍼뜨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보수적인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네. 되고 안 되고 뭐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100% 된다고 봅니다만 네. 만약에 안 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네. 나라가 완전히 혼란에 빠지는 거고 지금이 마치 나라가 두 동강이 났다고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가 났다고 말하는 보수 언론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80% 이상이 탄핵을 찬성하고 촛불에 참여하고 있는데 뭐가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까? 뭔가 좀 정리가 안 되는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국가는 이미 통합되어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3.1운동처럼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기각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복귀하면 어느 국민이 대통령으로 인정하겠습니까? 트럼프가 인정해서 정상회담을 하겠습니까? 네. 푸틴이 만나주겠습니까? 국가는 더 망가지는 겁니다. 계속 나라가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자, 전화가 다시 왔나요? 네, 전화 곧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까 왔었는데 잠깐 끊어졌는 것 같고요. 오면 바로 연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한주님, 늦게 알았네요. 벌써 끝나가나요? 송영길 의원님, 기대가 큽니다.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게
두동강 난 게 아니다. 일부 보수 언론에서 3.1절의 두 집회를 막 얘기하면서 두동강 났다 그러는데 최근까지의 여론조사 이런 걸 봐도 거의 뭐 75% 이상이 탄핵 인용을 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대선 열차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드 배치와 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내일은 홍종학 전 의원이죠. 지금 문재인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공공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캠프에서 지금 정책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하는 거는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전화를 가끔 받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자칫 이제 산만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선 열차라는 컨셉에서 이런 실험도 좀 해봤는데요. 피터님께서 이분은 저 뉴욕에 계신 분이에요. 피터님께서 부드럽고 듬직합니다. 송 의원님. 부드럽게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송 의원님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세요. 뉴욕에 계시는 감사합니다. 교수님이세요. 오늘 법 통과시켰습니다. 저도 찬성해서. 맞아요. 우리 재외 교포 여러분들 조기 대선이 되면 이렇게 투표가 가능하도록 바로 오늘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최은기님은 문재인 대표 토론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아까 우리가 미리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변함없이 오마이TV 사랑해 주시고요. 제가 한마디로 기억해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회를 내일은 우리 저 영상에 그 토론회 예고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내일은 C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6일은 바로 오마이TV가 주관을 해서 합니다. 네, 자세한 광고 다음 장 한번 올려주실래요? 6일 날 오전 10시에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물론 주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데 주관을 오마이TV가 하는데 이 자리에서 바로 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공동주관이 국민TV랑 팩트TV 이 의미는 더불어 함께 모든 내용이 중계가 된다는 얘기죠. 사회는 우리 오마이TV의 장윤선 방송국장, 우리 팟짱 시간이죠. 10시에 하는 팟짱 시간, 장윤선의 팟짱 시간 여기에서 그 타임에 하니까 여러분 6일 날 잘 들어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이걸 인터넷 토론이라고 하니까 막 인터넷으로 뭔가 한다 이게 아니라 오마이TV로 이게 TV 토론이랑 똑같습니다. 생생하게 유튜브 오마이TV 전체 다 중계가 되니까 여러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송영길 문재인 캠프 총괄 본부장님의 이제 마지막 정리 말씀 그리고 해외 동포도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피터님이 해외 동포들 모두 기대가 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자, 해외 동포와 국내 시청자들에게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조국을 사랑하시고 잘 되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보고 계신 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국내에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북이란 말을 합니다. 종북. 빨갱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그게 저는 이 보수 일부 극우 세력이라고 봅니다. 경제도 무능해, 부패해, 스스로 국정을 운영할 능력도 없어 최순실, 미신에 의존해 이런 사람들이 오로지 자기 근거는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빨갱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우리는 빨갱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오로지 북한만 핑계대고 사는 이 무능한 세력을 이제 몰아내야 됩니다. 진정으로 이 빨갱이를 제압하고 제대로 평화를 만들고 북핵 도발을 확실히 제압해서 핵을 해체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집단이 나라를 맡을 때가 왔습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독재자나 사이비 종교가들이 국민들이나 이거를 현혹시킬 때 항상 쓰는 게 공포입니다. 공포를 조장해서 비겁하게 통제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선택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문재인과 함께 새로운 문을 열어봅시다. 분단의 벽을 뚫고 통일과 평화의 문으로 차별과 양극화의 벽을 뚫고 뭔가 공정한 기회의 문으로 헬조선을 넘어서
열려 있는 문, 문재인의 문으로 국민과 함께 나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선 절차가 말이죠. 오늘은 여기 스튜디오에서 모셨는데 언제 한번은 문재인 캠프로 아예 가서 거기서 그거 도시고 나중에 후보들만 어디 마시고 마이너로 네. 각 캠프 선대본부장 그렇죠. 불러서 토론도 한번 네, 오세요. 그것도 오마에서. 하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일 다시 9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송영길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